정의하기엔 너무 복잡한 현대사회의 관계. 한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사회세계와 우리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화적 변화이다. 당신이 1920년대, 1200년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당신에게는 네댓 명의 형제가 있을 것이다. 원래는 너댓 명 정도는 더 있었지만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흙바닥으로 된 단칸방에 살고 있었을 거고 난방을 위해서 방 한가운데 불을 피워 놓았을 것이다. 이 집에는 당신의 부모와 자식은 물론 고모, 삼촌, 조카 등 대가족 모두 북적거리며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하루를 일과는 20명 정도 되는 가족 구성원의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200명 정도로 대부분 평생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일 것이다. 이방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다. 이방인들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당신이 평소 만났던 사람의 숫자는 당신이 오늘날 북적거리는 출퇴근 시간에 맨하탄 거리를 걷는 동안 지나쳐 보는 사람들보다 적을 것이다. 1980년, 1850년 무렵 유럽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0명 정도에 가까이 붙어서 사는 10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1960년도에는 그 숫자는 5명에 불과했다. 오늘날에는 50%의 미국인이 혼자 산다.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아이를 낳아도 그 수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다. 수만 년에 걸쳐 인간의 삶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그 대신 우리는 직장에서, 취미를 통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사회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의 친구의 부모와 친구가 되거나 반려견의 친구의 주인과 친구가 된다. 우리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친구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하지만 가족 간의 네트워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더욱 많이 만나며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인다. 요즘에는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당연시하지만 20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아주 달랐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방에서 함께 사용하거나 길거리 여인숙에서 침대에 함께 쓰는 일은 아주 흔했다. 그 시절 사람들이 일기를 보면 늦게 도착한 손님들이 한밤중에 침대에 들어온다며 불평하는 손님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빌 브라운슨이 거의 모든 사생활의 비밀에 상세히 적어 놓았듯이 자기 주인이 집안 침대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든간 상관없이 하인들은 그 발치에서 잠자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는 호혜, 이타심, 상업, 육체적 매력, 출산 등 습관으로 기초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인척인 원숭이와 유인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심리학적 실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경쟁심, 질투, 의심, 정서적 상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한 경쟁 등 사회적 친밀감을 수반되는 불쾌한 부산물이 존재한다. 유인원과 원숭이들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세계를 구성하며 살아간다. 보통 한 사회 단체에 속한 개체가 50마리를 넘지 않는다. 그 숫자를 넘어서면 경쟁이 일어나 집단이 갈라지고 만다. 반면 인간은 몇천 년 동안 몇만 명 단위로 마을과 도시를 이루며 함께 살아왔다. 와우오밍의 목장 주인이나 버벌트 시골에서 사는 작가라면 일주일 동안 단 한 명의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월마트의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종업원은 하루에 1700명과 시선을 마주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세계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사람들이 범주화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서비스 공급자, 전문 상담원 등 거의 끊임없이 이루어진 범주들로 나눈다. 이런 범주들은 다시 하위 범주로 나눈다. 가족에는 핵가족, 만나고 싶은 친척,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친척이 포함된다. 직장 동료 주랭에는 일을 마치고 같이 맥주라도 한잔하고 싶은 동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료도 있다. 그리고 맥락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주말에 해변을 마주치고 싶은 사람과 꼭 같은 사람이라는 법이 없다.
사회적인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당신의 직업, 사는 것, 성격과 관련된 맥락의 요인들이다. 와이오밍 목장의 주인이라면 자신의 사회세계에 포함시키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 것이고 그 숫자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반면 사업가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들은 매주 수백 명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것이다. 그중 일부와는 다양한 개인적, 직업적 이유로 다시 만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럼 유대관계를 맺고 싶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대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명한 인사, 변호사 로버트 샤프로는 이런 실용적인 시스템을 권한다. 나는 새로 만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명함이나 종이에 메모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의 전문 영역이 무엇이며 만약 우리는 누군가가 소개해준 경우라면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을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맥락을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식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지를 적어둡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비서가에게 주면 비서가 타이핑을 해서 내 연락처 목록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하죠. 내 연락처 목록에서는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의 이름, 취미, 우리가 함께했던 일과 장소, 시간, 때로는 그 사람의 생일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이자의 지역 의약품 전문가인 데이비드 골드도 비슷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2008년 웨어 박사를 만났을 때를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의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적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날트렉송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의 맥락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함께 부여된다. 이것은 양쪽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도 정돈된다. 클레이그 칼만은 뉴욕 애틀란스 레코드의 회장 겸 CEO로 매일같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과 접촉한다.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는 에이전트, 가수 매니저, 프로듀서, 직원, 사업 동료, 라디오 방송 매니저, 소매상 등 비롯해 아레사 프랭크에서 레드 제플린, 제이스 브라즈, 브루스 마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회사에 소속된 수많은 음악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칼만은 1만 3천 명의 연락처 목록을 저장하는 전자 파일을 갖고 있다. 이 파일에는 그들이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했다. 컴퓨터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이렇게 큰 데이터베이스를 몇 가지 서로 다른 대개 매체로 검색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칼만은 방금 만난 사람들에 대해 한두 가지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락처 목록을 검색하고 보면 올바른 항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칼말은 자기가 이 사람들과 1년 전쯤 산타모니카에서 점심을 했다는 것이다. 퀸스 존스는 당시를 통해 누군가를 소개받았다는 것밖에 기억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 접촉한 날로 분류해 보면 그동안 못 만나고 지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범주는 유연하고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유용한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적 범주다. 친구라는 개념은 당신이 집에서 얼마든지 멀리 나와 있는가, 당신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바쁜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프라하는 여행을 하다가 고등학교 친구에게 우연히 만나면 그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친구란 함께 있으면 자신의 참모습을 존재할 수 있고 걱정 없이 경계심을 풀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기와 필요에 따라서 우정을 정리한다. 함께했던 과거 때문에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신체적 매력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는 성격 때문에 출세 좀 해보려고 등 이 동기가 필요는 무척 다양하다. 우정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공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가 쉽다. 하지만 이것조차 상대적이다. 만약 당신이 콜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마을에
컬투를 하는 사람들이 딱 한 명밖에 없다면 공통 취미 때문에 서로 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컬투 대회에 나가보면 컬투에 대한 취향이 자기와 특히나 잘 맞는 공통점도 더 많고 더 끈끈한 유대를 맺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프라하에서 만난 고등학교 친구가 반가웠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 선조들은 느리게 변화하는 사회적 집단에서 살았고 평생 똑같은 사람들만 보며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거의 모든 세부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파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인지신경과학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면 정보를 외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로버트 샤피로나 칼 크레이드 칼만이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장소가 어디고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 소개해 주었는지 등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연락처를 파일을 함께 관리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어린 시절 친구, 친한 친구, 지인, 친구의 친구 등 파일에 주석을 달아 놓으면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항목에 여러 가지 주석을 달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을 분류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자신이 관심 있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항목을 검색해보면 간단히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일만 더 늘고 별로 쓸모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사회세계에 관한 정보를 정돈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일이나 좋아하는 와인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자체를 즐기는 사회생활과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정리해 두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저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만남이 정서적으로 좀 더 풍부한 의미를 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장에서 소개한 비서 린다가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여러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이 하나를 알려주었다. 알라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알라미는 기억을 떠올리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종이에 쪽지를 적어 놓았다가 전자달력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먼저 2달에 한 번씩 친구의 안부를 묻고 확인할 주기를 설정한다. 그 주기가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동안 친구와의 접촉이 한 적이 없으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 페이스북 포스팅 등으로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리듬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연락할 때 기다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편이 당신에게 연락해올지도 모른다. 기억의 외부화가 꼭 달력, 알람, 휴대전화, 색인카드처럼 물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교수는 당신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을 불가사의한 정보의 보관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얘기다. 당신이 포틀랜드에 무척 마음에 들었던 식당 이름은 당신이 배우자가 대신 기억해 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포함한 외부 기억을 전문용어로 분산 기억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당신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함께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제프리 휴대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그의 아내인 팜이나 그의 자녀인 라이드나 에런에게 물을 수 있다. 친밀한 연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일은 대부분 굳이 할당할 필요 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연인들이 각자의 상대방을 잘 모르는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둘 다 잘 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전문성이 있는 쪽이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상대방은 자기 파트너가 그렇도록 하도록 놔둔다. 만약 양쪽 모두 전문성을 갖지 못한 영역의 정보가 들어올
오면 둘 중에 누군가 그것을 담당할 것인지 짧은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분산기억 전략을 결합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언제나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에 의해서 확실히 포착될 수 있다.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나머지 파트너가 일상생활의 큰 영역을 뻥 뚫린 듯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데이터 저장소 중 상당 부분 자신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작은 집단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세계를 성공적으로 정리하려면 자기가 거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원시적 유산 중에서 어딘가 소속되고 싶고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어 혼자 남겨져 있지 않을 수 있다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만 있다 보면 신경화학적으로 변화를 찾아와 환각, 우울, 자살충동, 폭력 행동, 심지어 정신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심장마비와 사망의 요인이기도 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실험에서 통군자들에게 이상적인 통군에 대해서 물었다. 통군할 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쪽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선호하는가. 그러자 압도적으로 다수가 차라리 혼자 앉아 있는 쪽이 좋다고 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에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런 다음 통근자들은 혼자 앉아서 고독을 즐기거나 아니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배정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던 통근자들은 통근 시간을 훨씬 더 즐거워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개방적이든 무뚝뚝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결과가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종이 등장한 초기에는 포식자와 다른 부족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고 제한된 식량 자원을 공유하고 아이를 키우고 부상당했을 때 보살핌을 받으려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깊은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앞쪽 전전두엽 피질의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또한 편도체에서 비롯하여 뇌의 번역계에 있는 감정 중추를 활용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어딘가 소속되어 있으면 위안이 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이스페이스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심지어 구글도 누를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텅 빈 거리에 잡초만 휘날리는 인터넷 세계의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 현재는 페이스북이 지배적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급성장해서 현재 월별 정기 사용자 수가 12억 명을 넘고 전 세계 사람들의 7명 중 1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페이스북은 새로운 감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망을 호소했다. 페이스북은 아주 적은 시간을 들여도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종이 쪽지에 연락처를 적어가며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평생 애써온 끝에 이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름만으로 사람들을 검색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작은 공동체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에 알고 지낸 사람들이 곧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자. 현대의 삶은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엄청난 기동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대학에 진학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난다. 배우자를 만나 가족을 새로 꾸밀 때도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 우리 뇌는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고 그들과 다시 만나 회포를 풀고 싶은 원시적인 욕망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접촉이 끊기는 이유가 있다. 자연스러운 선별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거나 자기 삶과 별로 상관없게 된 사람들과 굳이 접촉하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보다 득이 된다. 우리는 그 옛날 새로운 소식이나 공지사항을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음을 돌아다니던 관리 혹은 미장원에서 오고 가던 소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소식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이 끊이지 않은 정보를 자기에게 맞게 재단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접촉을 대신한다기보다는 보조한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과 접촉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환상에 스며들며 있는지도 모른다. 소셜 네트워크는 넓이를 제공해 주지만 깊이는 제공해 주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직접적인 접촉이다. 온라인 접촉이 어느 정도 그 갈망을 해소해 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직접적인 접촉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 남을 때가 가장 좋다. 전자기기를 통한 이 모든 유대관계에 따르는 대가는 그것 때문에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우리의 생물학적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위 속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대체해버리는 또 하나의 시소인 셈이다. 집단이나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려는 최소한의 욕구 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언가를 함께하거나 여가 시간이나 근무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구, 우리가 맞닥뜨릴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모임을 실질적인 도움이나 칭찬, 격려, 자신감, 충성심 등으로 제공해주는 인간관계 말이다. 연인은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친밀함을 추구한다. 이 친밀함은 사적인 행동, 개인적 생각, 기쁨, 상처, 그리고 상처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공유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친밀함으로써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포함된다.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농담,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견눈질 등 일종의 텔레파시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도 포함된다. 친밀감은 중요한 것을 터놓고 얘기하게 해주고 감정적으로 격한 존재에 관해서도 조롱받거나 거부당하리라는 두려움 없이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설명은 분명 서구적인 관점이다. 다른 문화에서는 친밀감은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친밀함을 수반하는 이미지가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헌신과 소통의 지속이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 남성은 성적이고 육체적인 친밀감을 더욱 초점을 맞춘다. 물론 친밀함, 사랑, 열정 늘 함께 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서로 완전히 다른 다중의 구성물에 속한다. 우리는 우정과 친밀함의 상호 신뢰가 동반되기를 바라지만 이 역시 그렇지는 아니하다. 우리 친척인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에게 득이 될 때 상대방을 속이려는 성향을 타고난 것 같다. 현대의 친밀함은 서로를 선조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하고 더 다원적인 양상을 띈다. 그 어느 역사와 문화를 통틀어 보아도 지금처럼 친밀함을 중요시하고 강조한 적은 없다. 수천 년간 우리는 사실 자손을 낳고 생존하는 것 말고는 별로 하는 것이 없었다. 결혼과 암수 유대는 주로 생식과 사회적 동맹을 위한 것이다. 역사적 시기에는 제한된 자원을 두고 생기는 경쟁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웃 부족과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친밀함의 정의가 달라진
결과 오늘날 우리는 낭만적인 파트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곁에 머물면서 정서적인 지지와 친밀감, 경제적 지원 등을 해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친구, 간호사, 조언장, 비서, 회계 담당자, 부모, 보호자, 치어리더, 안마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섹시한 매력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와 선호도에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기의 삶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배우자가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실제로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파트너가 이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점점 커지는 것은 적어도 한 명의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는 생물학적 필요에 뿌리를 둔다. 그런데 유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유대를 맺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그런 필요가 만족스러운 친밀 관계로 충족되면 정신적, 생리학적 이득이 뒤를 따른다. 더 나은 건강을 경험하고 병이 걸려도 회복할 수 있으며 더욱 장수한다. 실제로 만족스러운 친밀관계 여부는 지금까지 측정해온 행복과 정서의 안녕에 대한 예측 변수 중에 가장 강력하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고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고 그것을 유지하는가.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성격 특성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냥함이다. 과학문헌에 따르면 상냥하다는 것은 협조적이고 친화적이며 남을 배려하고 잘 돕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성격은 평생 걸쳐 대략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아동기 초반부터 드러난다. 상냥한 사람은 분노나 실망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은 전도엽에서 일어난다. 전도엽은 충동을 통제하고 부정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도와주는 부위로 관리자 주의 모두를 지배하는 바로 그 뇌 영역이다. 부상, 뇌졸중, 알츠하이머와 뇌종양 등으로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 조절 능력 및 정서적 안정성과 함께 상냥함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감정 조정 중 일부는 학습으로 가능하다. 어릴 때 충동 조절과 분노 조절에 대한 정적인 강화를 학습한 아이는 커서 상냥한 어른이 된다.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지만 상냥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이점을 작용한다.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청소년기에는 우리는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한다. 실제로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 성숙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은 커서 적응을 잘하는 성인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친구가 없는 청소년은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기 쉽다. 이런 경험을 안고 자라면 무뚝뚝한 어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냥함이 나중에 사회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냥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상냥한 친구들을 두기만 하면 훗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상냥한 친구를 두면 혜택을 얻는데 여자 쪽이 남자들보다 더 큰 혜택을 얻는다. 결혼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는 행동경제학자들이 강력한 분류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에 종속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결혼한 사람들은 나이, 교육 수준, 매력 등 비슷한 경향이 있다. 낯선 이들로 가득 찬 바다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결혼정보협찬은 현재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2000년 전에도 상업적으로 중매를 서는 사람들이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1700년대에 나온 현대신문을 다룬 최초의 출판물에는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개인 광고가 실려 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사람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차단되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거나 잠재적인 배우자가 낸 광고를 보고 그 반응하는 쪽을 택한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자 개인적 광고나 중매인 대신 과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적합한 점수를 높여준다는 광고하는 사이트들이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남녀 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모든 결혼 중
3분의 1이 온라인상의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보다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경우 소수에 불과했다. 이 결혼 중 절반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시작됐고 나머지 소셜미디어, 채팅,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 시작됐다. 1995년도만 해도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어서 무척이나 기이하고 전위적인 일종의 기행으로 신문에 보도될 정도였다. 이런 행동 변화가 생긴 이유는 인터넷 그 자체나 데이트 선택 사양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 인구의 변화 때문이다. 온라인 데이트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애인을 구한다며 내던 개인 광고의 혐오적인 세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짝을 구하기 힘든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달리는 최후의 보루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접촉이 보편화되고 꽤 괜찮고 잘 확립된 것은 경험한 새로운 사용자 세대가 등장하자 온갖 데이터에 관한 초기 오명은 씻겨나갔다. 팩스나 이메일처럼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온라인 데이트가 도입되고 20년이 지난 2014년 어린 시절부터 교육, 쇼핑, 유흥, 게임, 사교, 구직, 뉴스, 동영상 시청 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던 젊은이들 중에 온라인 데이트를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인터넷 덕분에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인간관계도 더 많이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특히 애초에 내성적이면서 인터넷에서 파묻혀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인터넷 때문에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더 외로워지고 우울증도 더 잘 걸리게 된 사람도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남의 입장을 대어 본다든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과거 대학생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 이들은 문학 소설을 덜 읽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가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착각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데이트는 일반적인 데이트와 네 가지 핵심적인 방식에서 다르게 정리된다. 바로 접근, 소통, 짝찾기, 비동시성이다. 온라인 데이트는 인터넷 이전 시절보다 훨씬 넓고 폭넓 많은 잠재적인 배우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그전만 해도 좋은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찾을 때 그 대상이 자기가 아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학교 동창, 근처에 사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을 자랑하는 데이트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면서 선택의 폭이 극적으로 늘어났다. 물론 수백만 건의 프로필을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온라인상으로서 혹은 직접 대면해서 그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도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자신이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 있나 알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온라인 데이트 같은 소통 매체 덕분에 우리는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검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색한 만남을 아예 피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 짝짓기는 보통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있거나 공통의 관심사가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 잠재적인 파트너를 선별하게 해주는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동식성.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이기 전에 양쪽이 자기만의 시간을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때와 따라 압박감이나 불안 없이 자기 최고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그때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한 적이 없는가? 온라인 데이트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를 차별해주는 네 가지 특성은 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며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났을 때 모습과는 그런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스 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핀셀이 지적했듯이 수천 명의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온라인 데이트 이용자들은 당사자들이 이것저것 재보려고 드는 마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잠재적인 파트너를 대상화하고 심지어 한 사람에게 헌신하려는 의지를 깎으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인지 과부하와 결정 과부하로 인해 사람들이 나태하고 무분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 관심 있는 변수를 동시에 두세 가지 이상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자동차, 가전기기, 집, 심지어 잠재적인 배우자와 관련된 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2장에서 논의한 작업 기억의 용량 한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주위 네트워크의 한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여러 대안 중 누구를 선택해서 데이트를 할 것인지 고려할 때 우리는 푸전적으로 세부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 관리자 모두와 우리가 이 각각 매력적인 대안과 함께할 경우의 모습을 상상하는 역할을 하는 백일목 모두 사이를 오간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내 친구들과도 잘 지낼지, 어떻게 생긴 아이가 나올지 등. 그런데 계산을 담당한 중앙 관리자 모두와 몽상에 빠지는 백일목 모두 사이에 빠르게 왕복하다 보면 신경 자원이 소진되어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인지 자원이 모자라면 우리는 관련 정보에 집중하고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쩌면 온라인 데이트는 궤도를 벗어난 의사결정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사회 조직의 형태인지도 모른다. 온라인으로 시작되었든 오프라인으로 시작되었든 일부 일체의 헌신적인 관계를 머물기 위해서는 정절, 금단의 열매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의 유효성과 함수관계가 있다. 온라인 데이트의 등장으로 오프라인보다 가상세계에서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수천 번 많아지면서 남자나 여자 모두 유혹의 의지를 넘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누군가를 만나서 심각한 사이로 발전한 이후에도 자신이 온라인 데이트의 프로필을 내리는 것을 깜빡한 사람의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배우자를 온라인으로 만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온라인 연애에 대한 과학도 생겨났다. 연구자들은 우리 모두 의심하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온라인 데이트 이용자들은 속임수를 쓴다. 81%의 사람이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남자는 보통 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여자는 체중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양쪽 다 나이를 속였다. 온라인상에서 올려놓은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는 10살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 체중은 15kg 정도 적게, 키는 5cm 정도 크게 올려놨다. 직접 만나도 이런 것들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럴 리 없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예민한데 이것은 나이, 키, 체중에 비해 발각될 가능성이 적다. 온라인 데이트 이용자들은 자기가 공화당 지지자라는 걸 밝히기보다는 차라리 뚱뚱하다는 것을 인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앞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온라인 데이트 이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프로필을 올릴 때 진실하게 지고 싶은 바람과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리고 싶은 바람 사이에 기본적인 갈등에 부딪힌다. 그래서 프로필이 종종 지금이 아닌 근래의 모습이나 자기가 바라보는 모습의 허위로 떠올라온다. 사회세계의 조직이 엉망이 되었든 아니든 현재의 온라인 데이트 세계는 적어도 한 시간 희망적인 조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시작된 결혼이 이혼으로 끝날 경우 위험이 22% 적었다. 굉장하다고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온라인 만남은 전체적인 이혼의 위험률을 7.7%에서 6%로 낮춰주었을 뿐이다.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다고 가정할 때 100건 중 겨우 한 건이 이혼을 예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 부부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직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인터넷 데이트 그 자체 덕분이라기보다는 인터넷 데이트 이용자들이 교육 수준과 고용 수준이 예전 방식대로 데이트하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신도 예상해야겠지만 처음에는 이메일로 만난 부부는 소셜 네트워크나 가상 세계의 배우자를 만난 부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메일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DARPA와 위키피디아, 킥스타터처럼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하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가 불쑥 나타났다. 체인 데이트, 리포트 유어 X, 룰루 등 애플리케이션은 자객과 비슷한 형식으로 데이트 파트너를 평가한다. 낭만적인 사랑이든 정신적인 사랑이든 일단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 생각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형편없다.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지 제대로 판단할 확률을 무작위로 찍어서 맞힐 확률을 넘기기 힘들다. 독신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스피드 데이트가 참가한 사람들은 누가 자기가 데이트하기를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형편없다. 한편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은 배우자의 반응을 10번 중 4번을 정확히 추측했는데 정작 본인은 10번 중 8번을 명확히 맞힌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에이즈의 원인이 바이러스인 HIV의 양성 여부에 대해 거짓과 혹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자기가 70% 정도는 거짓말을 정확하게 가려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딱 50%였다. 우리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려내는 능력이 아주 형편없다. 인생에서 거기에 달려있는 경우가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말이다. 이것은 외교적인 정책 면에서 보면 잠재적으로 심각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은 히틀러가 1938년 체코 국경의 위쪽 땅만을 내주면 평화를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말을 믿었다. 그래서 영국은 체코가 자기네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단념시켰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미 군대의 침공 준비를 시켜놓고 거짓말을 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반대로 잘못 해석한 경우도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다. 거짓말 자체가 작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군사적 맥락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다. 거짓말 자체가 작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군사적 맥락이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안갚음을 당할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행동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흔히 들었다. 내가 안 그랬어요. 한참 그런 일을 하다가 들켰는데도 말이다. 루이지네아의 근처에 만에서 작업 중이던 딥워터 호라이즌 석유 시추선의 노동자들은 안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해고당할까봐 두려워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특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기꺼이 용서한다. 한 연구에서 새치기 하려는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이유를 됐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다. 복사기 앞에서 선줄에서 죄송한데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복사를 좀 해야 해서요. 라고 말해도 죄송한데 좀 끼어도 될까요? 마감이 임박해서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큼이나 효과가 있었다. 미국의 미시간대 병원 의사들이 자신의 실수를 환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자 의료 소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실수가 일어난 이유를 의사가 설명하게 놔두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의사의 생각이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제약이나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 등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할 가능성이 커진다.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니콜라 애플린은 이렇게 적었다. 투명성이 삶의 가치를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결점에 대한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왜 투명하지 않았단 말인가? 물론 사람들은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 감정 폭발을 하는 것을 막고 적대감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접촉자가 되어줄 때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이 놀라울 정도로 잘 알아맞힌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매일 이런 거짓말에 속아준다. 이것은 사람들과 대립을 피하려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방식, 즉 간접 화형과 관련이 있다.